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돌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사이다 힐링. 당신은 지나치게 애쓰고 있어요 입니다. 지은이는 썸머, 펴낸 것은 북드림입니다. 지은이 썸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인증 ICF 라이프 코치입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 정서적, 경제적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성장했으나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으로 부정적 정서의 대물림을 끊고 남편과 함께 5살 배기 아들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정학대 생존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독학하며 찾은 해결책을 나르시시스트 학대 피해자들과 공유하기로 결심하고 2018년부터 유튜브 채널 썸머스 사이다 힐링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가족 간의 학대부터 배우자나 애인의 가해까지 다양한 형태의 나르시시스트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이를 극복하도록 다양한 방송 활동과 온라인 서포트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예민한 감수성과 공감 능력으로 타인의 고통과 문제를 내 일인 양 대신 해결하려 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천성 때문에 늘 손해를 보면서도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정서적 학대, 가스라이팅, 방어 기제 등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유형별로 알아보고 그들의 본질을 파악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인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돌봄 중독에서 벗어나자. 내 나이 30살. 정말 푸르르고 화창한 어느 초가을이었다. 옥수수 밭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미국 소도시는 신압으로 가을을 준비하는 참이었다. 청솔모들은 부지런히 나무 사이를 뛰어다녔고 커뮤니티 가든에서는 애호박과 순무, 그린빈 등을 수확하는 손길이 바빴다. 참 아름다웠던 날, 나는 힘들게 입학한 대학원을 등록금이 없어 휴학하고 오는 길이었다. 20대 때 모은 돈은 사업에 실패한 언니 부부와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느라 결혼도 포기한 채 열심히 사는 친구를 도와줄 요량으로 투자 상품을 사주었는데 사기였다. 서울 변두리 빌라의 알량한 월세 보증금은 미국에 정착하느라 다 써버려 나 혼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결국 남편이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꼼짝없이 학생 아파트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손에 쥐고 태어난 것은 없었지만 남들보다 2~3배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온 나였다. 아빠는 툭하면 실직을 했고 술에 취했다. 엄마는 자주 죽고 싶다고 했고 자식에게 분풀이를 했다. 그럼에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가족을 돌보면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고등학생 때는 과목당 2만 원 하는 단과 학원과 공교육에 의지하며 무식하게 대입 준비를 했다. 20살 이후 지금까지 한 달에 단돈 몇십만 원을 벌지언정 일을 쉬어본 적이 없다. 결혼할 때도 무엇 하나 거저 받은 것이 없었다. 도리어 양가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양복을 해주고 들어온 부조금까지 모두 부모님께 드렸다.
동시에 가족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오해를 풀어주고 설득하고 도움을 주며 가족의 평화와 화합을 도모했다. 나는 참 열심히 살았다. 때로는 인생에 얻어 걸리는 행운이 찾아오기도 할 법한데 뒤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면 뒤통수만 깨져서 다행이다 할 정도로 운보다는 불행이 지긋지긋하게 찾아왔다.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더 많이 노력하고 견디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내심과 이해력을 발휘했다. 그렇게 쉼없이 앞으로만 달렸으나 달려온 길을 돌아보니 텅 빈 고속도로처럼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다. 그렇게 30년을 폭주한 기관차는 망연자실하게 미국 시골 한복판에 그대로 멈춰서 버렸다. 내 삶이 황폐해지고 다 망가졌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되어서야 지나온 인생의 궤적을 돌아보았다. 내게 빚쟁이처럼 굴며 당당하게 요구하기만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고 분노가 치솟았다. 나는 다른 이에게 힘이 되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무례하거나 부당한 부탁을 하기도 했다. 나는 그 역시 거절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도움을 받을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분노는 이내 겉으로는 모든 이에게 아낌없이 주었으나 누구에게도 희생과 인내심을 되돌려받지 못한 나에게로 향했다. 내 인생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돌이켜보면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해 줄수록 내 몫을 앗아가는 사람들은 더 기고만장해 날뛰었다. 이런 내 생각과 행동이 내 삶을 파괴하는 주범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였다. 홀로 학생 아파트를 지키며 가족이나 부부관계, 자녀 양육과 관련된 치유 프로그램은 다 본 것 같다. 읽을 수 있는 가족 갈등에 대한 커뮤니티 글은 다 섭렵한 것 같다. 맞이라서, 딸이라서, 가난해서, 아무리 뒤져보아도 내 행동 패턴의 원인은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매달렸을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까지 감수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코디펜던트,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에게 헌신하는 공의종 관계에 빠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코디펜던트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 문제의 근본 원인을 깨달았다. 30년 만에 비로소 나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내 감정이나 행동을 정의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엄마는 이기적이고 착취적인 존재였고 자녀를 통해 위안을 얻었다. 나는 오랫동안 엄마를 돌보고 희생하는 자리에 놓여 있었고 스스로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여겼다. 이렇게 각인된 습관은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이 책은 나의 이야기이다. 코디펜던트 성향을 지니게 된 환경적 원인 그리고 코디펜던트 성향이 내 생각과 감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오랜 시간 동안 찾고 공부한 여정의 결과물이다. 코디펜던트는 양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달리기 선수와 같다. 과도한 책임감,
잘못된 죄책감, 자기 혐오, 열등감, 트라우마 등의 무거운 짐을 이고 달린다. 따라서 코디펜던트 성향을 치유하는 과정은 이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이제부터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감정, 인생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다. 코디펜던트는 자신이 돌보는 문제자에게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다. 문제자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세세한 목록을 가지고 있다. 코디펜던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데 놀라운 능력을 보인다. 낮은 혼잣말, 미묘한 표정 변화, 카카오톡의 상태 메시지 등 아주 작은 힌트만으로도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지 바로 알아맞힌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데 온 에너지를 쏟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문제자의 몸짓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바쁜 코디펜던트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게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문제자의 행동을 이해하려 애쓰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 노력하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엄마가 어린 자녀를 방치하고 집 밖으로 놔두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부모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언어폭력을 행하는 친구는 그의 자존감이 낮아서 벌어지는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며 합리화하고 포옹한다. 나 역시 일평생 자기 연민에 빠져 극도로 이기적이었던 엄마가 나를 정서적,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며 살아왔다. 엄마를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슬프고 화나고 억울한 나의 감정 따위는 쉽게 외면할 수 있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는 엄마의 감정, 말, 행동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주었다. 나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사범대를 졸업하도록 강요한 것은 엄마가 교사가 되고픈 꿈을 이루지 못한 한이 있어서라고 애써 이해했다. 연애를 하지 못하도록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숨막히게 나를 잴 때는 엄마가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한 실수를 딸이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취업한 후 자신에게 월급을 통째로 맡기지 않는다며 반년을 괴롭혔을 때는 아빠가 돈 사고를 많이 쳐서 그런 거라고 엄마의 행동을 합리화해 주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엄마는 본인의 의지만 있었다면 공무원이나 교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또 엄마는 같은 연배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른 나이에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사고를 칠까봐 걱정되었다면 다른 부모들처럼 사회 초년생이 가져야 할 경제적인 지식과 이후 계획 등의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해주면 되는 것이었다. 이렇듯 제3자의 눈에는 뻔히 보이는 진실이 코디펜던트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코디펜던트는 현실을 부정하는데 매몰되어 있다. 우리가 가지는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문제자나 학대자에게 있지 않다.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많은 코디펜던트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끌리며 그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한다. 코디펜던트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존중하며 타인을 돌보고 책임지려 노력한다. 왜 코디펜던트는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보답은 받지 못하는 관계에 머무르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코디펜던트 성향을 가진 우리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대에게 끌린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는 한 상대방은 나를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움을 받을 때보다 줄 때가 속이 편하다. 내 도움이 필요한 상대를 돌보는데 익숙해진 탓이다. 또한 내 도움을 받는 상대가 나를 먼저 떠날 리도 없다. 내가 도움을 주는 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도움을 받는 일에는 익숙치 않기에 도움을 받으면 꼭 그에 합당한 보답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적당한 보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도움을 거절하기도 한다. 이런 심리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코디펜던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모나 배우자에게 적절한 사랑과 관심,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족이나 배우자가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었거나 무책임했거나 정서가 불안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는 그들을 돌보고 위안해 주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학습해온 것이다. 코디펜던트는 치유해야 할 문제 행동. 코디펜던트는 인격장애나 성격장애로 불리지 않는다.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디펜던트가 병적인 인격장애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코디펜던트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치유해야 할 문제 행동이다. 많은 코디펜던트는 학대자, 문제자, 조종자에게 휘둘리며 병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책임지고 희생한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학대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본인의 감정까지 외면하면서 학대자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자신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다. 코디펜던트는 자신을 희생해 남을 돌보는 삶을 살았지만 보상은커녕 항상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뿐이며 학대자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어도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며 다시 강행군한다.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코디펜던트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답이 보일 것이다. 코디펜던트 중 일부는 상담이나 학습을 통해 자신이 돌봐온 소중한 존재가 본인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런데도 대다수는 결국 학대자의 곁에 남는다. 코디펜던트에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내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책임감이 강한 코디펜던트는 어떤 환경도 극복할 듯한 강인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중독된 환자이다. 이를 스스로 인정할 때 비로소 코디펜던트 솔루션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야. 나는 나의 필요와 타인의 필요가 충돌할 때 언제나 타인의 필요를 먼저 채워줬다.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큰맘 먹고 떠난 여행도 나를 위해 온전히 즐기지 못했다. 괜찮은 레스토랑에서 밥 한 끼 못 사 먹고 호텔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온 가족과 친척들에게 돌릴 선물을 샀다. 이 선물을 친척들에게 돌리며 뿌듯해할 부모님 얼굴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문제나 어려움, 필요에 과도하게 몰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산다. 스스로를 돌보거나 자신의 몫을 챙기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사가 되지만 정작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혹여 안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할 여유가 없다. 가장 좋고 귀한 것을 남에게 줄 줄은 알았으나 반대로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받을 줄은 몰랐다. 나는 내가 책임감과 동정심이 강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나 자신에게 가장 매정하고 무책임한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코디펜던트 성향을 이렇게 정의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감이 과도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말이다. 우리는 타인의 문제와 그에 따른 책임을 대신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에 고군분투하느라 자신을 돌볼 에너지까지 모두 소진해버리고 자신에게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남는다.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위대하고 행복한 것이다. 대의를 위해 소위를 희생한다는 말이 있다. 어쩌면 코디펜던트는 이런 말을 절대시하는 사람일 수 있다.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은 내가 나의 필요를 외면하고 나의 욕구를 억누르고 나의 감정에 무감각해지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나 받고 싶은 것을 늘 남에게 해주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베풀었던 이웃이나 혹은 나의 선행을 지켜보고 있던 신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한 만큼 보답이 따르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위의 성경 구절에도 너 자신같이 라며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욕구와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을 오롯이 느껴야 한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돌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전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돌보는 것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 이 욕구는 당연한 것이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돌봄은 셀프 서비스. 어릴 적 나는 아프다고 말하면 엄살쟁이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정말 심하게 아파서 병원비나 약값을 달라고 하면 제 몸뚱이만 챙기는 이기적인 아이라 매도되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웬만하면 약도 안 먹고 버티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렸다. 나는 치통이나 편두통, 생리통으로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않았다. 입원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병원에 찾아가 링거 주사를 맞은 것은 평생 딱 한 번 있었는데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다가 댕기열에 걸려 스스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을 때였다. 출산 후 젖먹이 아기를 돌보면서 이것저것 몸에 아픈 곳이 생겨났을 때였다. 남편은 내게 진통제를 먹거나 병원에 가라고 권했으나 언제나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답했다. 남편의 등살에 떠밀려 억지로 병원에 갔지만 어쩐지 내게는 익숙하지 않고 낯설었다. 병원에 가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설명을 하면서도 왠지 내가 진짜 엄살쟁이, 꾀병 환자가 된 기분이었다. 스트레스를 받고 기진맥진하여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을 돌봐야 할 때도 나는 나를 돌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고 있으며 무엇이 정상인지 알아가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해주지만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받아들이고 돌보고 이해해주지 못했다. 이제 나의 감정에 민감하게 공감해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필요한 돌봄을 스스로 제공해보자. 코디펜던트는 즐거움을 모른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기쁠 리가 없다. 알코올 의존증에 빠진 부모나 배우자로 인해 생활비도 없는데 인생이 즐거울 수 없다.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죄책감이나 절망감에 젖어 있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는 와중에 즐겁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더 이상은 내 인생의 행복 찾기를 미루지 말자.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고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즐거울 것이다. 에필로그. 이제 내가 나를 책임질 차례. 코디펜던트 성향을 극복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코디펜던트 성향을 가지게 되었는지 잘잘못을 가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원인이 누구이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건 오롯이 내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단순히 문제를 인정한다고 해서 저절로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코디펜던트로 오래 살아왔을수록 우리의 변화에 주변 사람들은 저항하고 거부할 것이다. 충돌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자. 학대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잃은 것도 감당해야 한다. 내 인생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 또한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다. 다른 사람에게 내 책임을 전가하지 말자. 나 역시 다른 이의 책임을 대신 짊어져 주지 말자.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